서울의 겨울바람은 살을 내는 칼날 같았다. 새벽 4시, 반지하 방의 공기는 냉동 창고처럼 차가웠다. 곰팡이가 핀 벽지 위로 눅눅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지은은 색바랜 얇은 이불 속에서 3살배기 수아를 품에 꼭 안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지은의 서늘한 가슴에 닿은 아이의 살결은 따뜻하기보다 데일 듯 뜨거워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했다. 콜록, 콜록, 수아의 가냘픈 기침 소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지은의 신경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뜨겁다. 너무 뜨겁다. 지은은 허둥지둥 베개 밑을 뒤져 5년도 더 된 낡은 전자체온계를 꺼내 수아의 귀에 꽂았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 화면에 창백한 초록 불빛이 들어왔다. 39도 5분. 지은의 손이 떨렸다. 체온계가 누렇게 변한 장판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현기증이 일며 위산이 역류하는 듯한 신물이 올라왔다. 오늘은 백산그룹 미화팀 최종 면접일이었다. 한국 최고의 대기업, 비록 하청업체 청소직이라 해도 그 월급이면 다음 달 수아의 심장 판막 검사비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수아가 아프다. 엄마, 아파. 고열에 시달리는 수아는 눈도 뜨지 못했다. 심장병 때문에 늘 파리하던 아이의 얼굴이 비정상적인 붉은색으로 달아올라 있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다. 병원에 갈 수는 없었다. 신용카드는 이미 지난달에 한도 초과였고 어제 받은 독촉 문자는 시한폭탄처럼 핸드폰 속에 잠들어 있었다. 오늘 면접을 보지 못하면 수술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이 반지하 방 월세조차 낼 수 없다. 집주인 아줌마의 앙칼진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수아야, 착하지.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지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꾹 참으며 남은 해열제 시럽을 찾았다. 병 바닥에 끈적하게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숟가락에 털어넣었다. 마치 금가루라도 따르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약을 먹인 뒤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담요로 수아를 꽁꽁 싸맸다. 감은 눈과 빨개진 코만 겨우 내놓은 채였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5년 전 결혼할 때 샀던 옷이었다. 그때 전 남편은 이 옷을 입은 그녀에게 강남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전세 보증금을 들고 야반도주했고 남은 건 꽉 끼는 낡은 정장 한 벌과 갚아도 끝이 없는 빚뿐이었다. 지은이 정장을 입자 저렴한 원단이 거칠어진 피부를 쓸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귀신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뺨을 세게 두드려 억지로 핏기를 돌게 했다. 이지은, 할 수 있어. 넌 수아 엄마잖아. 무너지면 안 돼. 그녀는 잠든 수아를 업고 넓은 포대기 끈으로 어깨를 단단히 묶었다. 15kg의 무게가 척추를 짓눌러 비명을 지르게 했지만 오히려 그 무게감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수아가 등 뒤에 있는 한 그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나가자 살을 내는 칼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찢어진 손뭉치처럼 흩날리며 서울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오르막길은 눈이 쌓여 미끄러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진창에 푹푹 빠졌다. 숨만 쉬어도 폐가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지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평소라면 버스비 1,200원을 아끼려 새 정거장 정도는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운명이 걸린 날이다. 버스가 기우뚱하며 다가왔다. 바퀴가 검은 눈곤죽을 지식히며 더러운 흙탕물을 튀겼다. 지은은 등 뒤에 수아를 보호하며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차 안은 젖은 패딩 냄새, 마늘 냄새, 히터 열기에 볶인 묵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아유, 이 시간에 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복잡하게 시리.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지은의 등 뒤 불룩한 담요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옆으로 물러섰다. 마치 수아에게 전염병이라도 있는 것 같은 태도였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몸을 최대한 웅크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백조무리에 잘못 섞인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기분이었다. 비참하고 초라해서 숨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은은 힘겹게 손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잔액 부족으로 자동 이체가 실패했다는 은행 알림이었다.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지난달 이자를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불에 댄 듯 황급히 화면을 껐다. 오후 4시. 사형 집행 시간이다. 유일한 집행유예의 기회는 오후 2시의 면접뿐이었다. 면접에 합격해서 합격 통지서만 받으면 그걸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급전을 빌릴 수 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꼴이라 해도 지금은 목이 말라 타 죽을 지경이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탔다. 지은이 백산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 한복판에 섰을 때는 이미 1시 40분이었다. 20분 남았다. 이곳은 그녀가 사는 달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거리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가로수마다 화려한 장식 조명이 걸려 있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값비싼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든 채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지은은 포대기 끈을 고쳐 메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구름을 뚫을 듯 솟아있는 백산그룹의 유리 빌딩이 눈앞에 보였다. 겨울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곳은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성전처럼 보였다. 마지막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찰나 시야 한 구석에 이질적인 무언가가 들어왔다. 길가 화단옆 버려진 검은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다. 지은은 멈칫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운 첫 번째 규칙은 무관심이었다. 오지랖은 곧 불행을 의미했고 그녀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행했다. 그냥 가, 이지은. 빨리 가, 15분밖에 안 남았어.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발을 때려던 순간 그녀는 보고 말았다. 뼈만 앙상한 손 하나가 낡은 회색 점퍼 밖으로 나와 있었다. 오그라든 손가락,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검푸른 손톱.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람에 매달린 마지막 낙엽처럼 위태로운 떨림이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몇 명이 휴대폰을 들고 낄낄거리며 영상을 찍고 있었다. 야, 저거 시체 아니냐? 가까이 가지 마. 괜히 엮이면 골치 아파. 영상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나겠는데? 가벼운 웃음소리가 바늘처럼 지은의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멈춰섰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쿵쿵거렸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500m만 더 가면 백산그룹 정문이고 수아의 수술비가 있고 살 길이 있었다. 지금 멈추면 지각이다. 지각은 곧 탈락이고 탈락은 곧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죽음 직전의 떨림은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졌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다. 아버지는 딸의 대학 등록금을 벌겠다며 공사장에 나갔다가 젠장. 지은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는 맹렬하게 몸을 돌려 화단으로 뛰어들었다. 비켜. 다들 비켜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이대던 학생들을 밀치고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눈녹은 물이 정장 바지 무릎으로 스며들며 뼛속까지 시려왔다. 쓰러진 사람은 백발의 할머니였다. 얼굴은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굳게 닫힌 눈, 희미한 숨결만이 하얀 입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은이 노인의 뺨을 두드렸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반응이 없었다. 지은은 유리가 깨진 낡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1시 45분. 지금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오고 상황 설명을 하다 보면 면접은 100% 늦는다. 그냥 가. 내가 이 사람 구한다고 누가 상 줘? 수아는 누가 살릴 건데?
마음속의 목소리가 악을 썼다. 이 사람은 그냥 노숙자일지도 몰라. 하지만 수아는 내 목숨이잖아.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와 짭짤하고 비릿한 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등 뒤에서 끙끙 앓고 있는 수아를 한 번, 그리고 바닥의 노인을 한 번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스스로 뺨을 때리고 싶을 만큼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정장 재킷 위에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다. 유일한 방한복이자 면접을 위해 밤새 다림질해 두었던 옷이었다. 칼바람이 얇은 블라우스 하나만 남은 지은의 몸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코트로 노인을 감싸고 얼어붙은 손을 주물렀다. 거기 학생들. 보고만 있지 말고 빨리 119에 신고해. 지은이 구경꾼들을 향해 악을 썼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처럼 흉흉한 눈빛이었다. 그 기세에 눌렸는지 누군가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영겁 같은 기다림 속에서 지은은 눈밭에 무릎 꿇은 채 노인을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려 애썼다. 손은 감각이 없어졌고 발가락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등 뒤의 수아도 추운지 칭얼거렸다. 미안해, 수아야. 미안해. 지은은 울면서 기계적으로 노인의 손등을 문질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10분 같기도 하고 100년 같기도 한 시간이 흐른 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을 때였다. 의식 없던 할머니가 실눈을 떴다. 탁한 눈동자가 파랗게 질린 지은의 얼굴에 머물렀다. 노인의 손이 품 안을 느릿하게 더듬었다. 보는 사람의 애간장이 탈 만큼 느린 동작이었다. 마침내 노인은 지은의 손목을 낚아챘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이거 가져가. 모래가 굴러가는 듯 쇳소리 섞인 목소리였다. 노인은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지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지은은 멍하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가장자리가 다 해진 더러운 손수건이었다. 삐뚤빼뚤한 노란 실로 수놓아진 건 오리인가? 형편없는 솜씨로 수놓아진 오리는 우스꽝스럽고 흉물스러웠다. 이건 보답이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구급차에 실려갔다. 지은은 노인의 체온과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손수건을 쥔 채 눈밭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고 어지러운 발자국만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2시 30분. 면접 시작 시간에서 30분이 지나 있었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다. 소음도 바람소리도 사라지고 귓가에는 삐 하는 이명만 들렸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지은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휘청거리다 넘어질 뻔한 그녀가 바닥을 짚자 날카로운 통증이 신경을 깨웠다. 아냐, 아직 포기하긴 일러. 가서 빌면 될지도 몰라. 무릎 꿇고 사정하면 지은은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무릎에 묻은 흙탕물도 얇은 블라우스 차림인 것도 잊은 채 수아를 업고 백산그룹 빌딩을 향해 질주했다. 찬바람이 입안으로 들이닥쳐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정신병동에서 탈출한 환자처럼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수아의 수술비와 맞바꾼 유일한 대가, 그 더러운 손수건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백산그룹의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훅 끼쳐오는 난방 열기에 현기증이 일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짝였다. 오가는 직원들은 고급 정장을 입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겼다. 반면 지은은 헝클어진 머리에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였다. 얇은 블라우스는 젖어 속이 비쳤고 바지는 흙투성이었다. 구두 굽 하나는 어디서 빠졌는지 걸음걸이마저 절뚝거렸다. 무엇보다 등에는 아이가 엎여 있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황궁의 난입한 쥐새끼를 보는 듯한 경악과 경멸뿐이었다.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돌진해 인사과 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서 있는 남자가 보였다. 백산그룹 인사과장 최만식.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들고 여비서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튀어나온 지은을 본 그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더니 이내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바뀌었다. 누구십니까? 보안요원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들여보내고. 최 과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지은에게서 악취라도 나는 듯한 태도였다. 지은은 헐떡거리며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죄송합니다. 미화팀 면접 보러 온 이지은입니다. 오아가, 사고가 좀 있어서 늦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5분만, 아니 3분이면 됩니다. 최 과장은 눈썹을 까닥였다. 지은이 내미는 눈녹은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이력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느긋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시선이 등 뒤의 수아에게서 멈췄다. 사고. 최 과장이 코웃음을 쳤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애까지 업고 면접 보러 온 것도 사고입니까? 아니요. 아이가 아파서 맡길 데가 없어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일할 때는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절대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저 정말 이 일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최 과장이 짜증스럽게 말을 잘랐다. 그는 손목을 들어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를 내보였다. 지금 2시 40분입니다. 면접은 2시에 끝났어요. 이지은 씨, 백산그룹은 자선단체도 아니고 난민수용소도 아닙니다. 시간관념도 없고 애까지 달고 거짓골로 나타난 사람을 우리가 왜 뽑습니까? 거짓골이라는 단어가 따귀처럼 지은의 뺨을 후려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심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수아의 불덩이 같은 체온이 느껴졌다. 쿵. 지은은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과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딸아이가 심장병이라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더러운 일, 힘든 일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복도에 있던 다른 면접자들과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근거렸다. 세상에, 진짜 구질구질하다. 저런 게 감성팔이라는 건가? 애까지 데리고 와서 저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최 과장의 표정이 더욱 싸늘해졌다. 자신의 권위가 더러워진 기분이었다. 보안팀 어디 있어? 이 미친 여자 당장 끌어내.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지은의 양팔을 붙들었다. 짐짝처럼 질질 끌려가는 꼴이었다. 안 돼요. 이거 놔요. 제발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지은이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구두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끌어내. 경찰 부르기 전에. 최 과장이 팔이 쫓듯 손을 휘저었다. 신랑이 도중 최 과장이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중심을 잃은 지은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으앙. 등 뒤의 수아가 충격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지은은 아픈 것도 있고 포대기를 풀어 수아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지은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다. 엄마. 무서워. 엄마. 지은은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흐릿한 눈물 너머로 최 과장이 보였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억해 두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최 과장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 문은 희망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차단해버렸다. 잠시 후 지은은 1층 로비 밖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그녀에겐 코트도 없었다. 그녀는 로비 구석, 커다란 기둥 뒤에 숨듯 쭈그리고 앉았다. 보안요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지은은 힘이 빠져 기둥에 기대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해열제 병을 꺼냈다. 빈 병이었다. 아까 넘어질 때 뚜껑이 열려 남은 약이 죄다 쏟아져 버렸다. 주머니 속에서 끈적하고 달콤한 냄새가 진동했다.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머리 위를 덮쳤다. 직장도, 돈도, 약도 없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수아의 뜨거운 뺨을 어루만졌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못나서. 엄마가 병신이라서. 지은은 수아의 배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짐승의 신음 같은 울음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다. 왜 세상은 나에게만 이럴까? 살고 싶은 게, 딸을 살리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그때였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회전문이 멈췄다. 시장통 갔던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은은 젖은 눈을 들어 앞을 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무리가 누군가를 호위하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키가 큰 노신사가 있었다.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노인.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백산그룹 회장, 박성원이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꽉 쥔 채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초조함을 억누르고 있었다. 곁에 선 비서와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소식이 없나? 경찰청장은 뭐래? 박 회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다. 회장님, 경찰 쪽에서 주변 CCTV를 확인하고는 있습니다만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비서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답했다. 무능한 것들. 하나같이 밥버러지 같은 놈들뿐이야. 박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임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어머니가 사라지신 지 벌써 3시간이야. 그런데 그 많은 인력을 데리고 그림자 하나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돼? 만약 어머니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너희들 전원 다 옷 벗을 각오해.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로비를 뒤흔들었다.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의 노모는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었다. 오늘 점심,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을 나선 것이다. 이 혹하는 날씨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지은은 기둥 뒤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실종, 어머니 같은 단어들이 귓가에 들려왔지만 머릿속이 엉망진창이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저 이 비참한 몰골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수아가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냈다. 콜록콜록, 쿨럭. 적막한 로비에 찢어질 듯한 기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박 회장의 눈빛이 탐조등처럼 소리난 곳을 향해 꽂혔다. 누구냐? 서슬퍼런 목소리였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보안팀장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웬 미친 여자가 행패를 부려서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기둥 뒤로 뛰어들더니 거칠게 지은의 팔을 낚아챘다. 일어나. 당장 꺼지란 말이야. 어디서 냄새나게. 아.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은 순간이었다. 줄곧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더러운 손수건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나풀거리는 천 조각이 허공에서 한 바퀴 돌더니 거울처럼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내려앉았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화려한 조명 아래 삐뚤빼뚤하게 수놓아진 노란 오리 그림은 너무나 흉물스럽고 또 너무나 선명했다. 막 몸을 돌리려던 박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노란색 물체에 멈췄다. 그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눈이 찢어질 듯 커지더니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로비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박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에 본드로 붙여놓은 듯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도 목격한 사람 같았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뭐니? 보안팀장은 회장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지은을 끌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거 놔요. 내 발로 나갈게요. 지은이 아이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다. 멈춰. 벼락 같은 고함이 보안팀장의 고막을 때렸다. 박 회장이 앞을 막고 선 비서를 밀치고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재계의 거물, 냉철하기로 소문난 철혈의 경영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코앞까지 달려와서도 지은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만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지켜보던 모든 임원과 직원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가 무릎을 굽혔다. 쿵.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귀한 손이 덜덜 떨리며 바닥에 떨어진 꼬질꼬질한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삐뚤어진 오리 자수를 어루만졌다. 7살 때 처음 자수를 배우며 어머니께 선물했던 그 부적. 치매로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 후에도 어머니가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물건이었다. 탁한 눈물 한 방울이 손수건 위로 툭 떨어져 검은 얼룩을 만들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핏발선 눈이 지은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 손수건을 자네가 어디서 났소?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지은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넋이 나갔다. 눈앞에 무릎 꿇은 노신사를 멍하니 바라볼 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길까 화단에서요. 그녀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와중에도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할머니 한 분이 눈밭에 쓰러져 계셔서 제 코트를 덮어드렸더니 이걸 주셨어요. 박 회장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얇은 블라우스 한 장만 걸친 채 젖어있는 지은의 몸, 파랗게 질린 입술, 품에 안긴 아픈 아이,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손수건.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그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 숨 속에는 거대한 안도감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었지만 차마 지은에게 닿지는 못했다. 마치 그녀가 깨지기 쉬운 성상이라도 되는 듯했다. 자네가 내 어머니를 구했단 말인가? 박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젖어들었다. 그분을 살리려고 자네 옷까지 벗어주고 주변에 있던 임원들도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던 최만식 과장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들고 있던 빈 커피잔을 놓치고 말았다. 쨍그랑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박 회장은 주변의 소음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지은만을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인을 대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흙투성이의 거지 취급을 받던 아이 엄마를 향해 그 고귀한 머리를 깊이 숙였다. 고맙소. 박 회장의 이마가 손수건에 닿을 듯했다. 경건함마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정말 고맙소. 내 어머니를 살려주어서. 지은은 멍하니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품 안의 수아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울음을 뚝 그치고 커다란 눈으로 눈앞에 이상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지은은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지쳤고 너무 추웠다. 하루 종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더니 빛과 어둠이 번갈아 전멸했다. 몸이 휘청하더니 뒤로 넘어갔다. 뒤통수가 바닥에 닿기 직전 단단하고 큰 손이 그녀를 받쳐 안았다. 뺨에 닿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의 감촉. 백화점 1층 명품관에서나 맡을 수 있는 은은한 소량기. 소독약 냄새와 냉기로 가득한 로비에서 그 따뜻한 향기는 이질적이면서도 눈물나게 그리운 냄새였다. 구급차 불러. 당장. 그리고 의료진 내려오라고 해. 지금 당장. 귀가 멍해질 정도로 큰 고함 소리가 들렸다.
늙었지만 힘있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은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누군가 자신을 꽉 끌어안고 있는 게 느껴졌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격한 감정 때문에 떨리는 손길이었다. 아기, 우리 아기. 지은의 입술이 달싹이며 신락 같은 소리를 내뱉었다. 아기는 여기 있어? 아기는 무사해. 위험 있던 목소리가 다급하고 부드럽게 바뀌었다. 정신 차리게. 사람아. 절대 잠들면 안 돼. 박성원 회장은 품에 안긴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는 더욱 처참했다.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 보랏빛 입술, 젖은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얼음장 같은 체온에 따뜻한 실내에 있던 그조차 몸서리가 처질 지경이었다. 그는 그녀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는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다. 아이는 불타는 고구마처럼 얼굴이 붉었고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젠장. 의료팀은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박 회장이 다시 한번 포효했다. 주가 따위는 눈짓 한 번으로 폭락시킬 수 있는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경하던 직원들이 담요를 가져오고 따뜻한 물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인사과장 최만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는 이미 차게 식어버렸다. 그의 심장처럼. 그가 거지라고 불렀던 여자가 지금 그룹 회장의 품에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처럼 안겨 있었다. 회장님. 최만식이 덜덜 떨며 한 발짝 다가갔다. 오해가.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저 여자가. 박 회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살기등등한 눈빛이었다. 오해. 박 회장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나오는 듯했다. 자네 아까 그랬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한다고? 최만식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모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 때문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미지. 박 회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 의식 잃은 지은을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 열에 들뜬 아이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영하 10도의 눈밭에서 하나뿐인 자기 코트를 벗어 내 어머니를 살렸어. 사람을 살리느라 면접도 못 보고 자네한테 짐승처럼 끌려 나왔지? 그런데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따뜻한 커피나 마시던 자네가 생명의 은인을 거지 취급해?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폭발했다. 그게 자네가 말하는 백산그룹의 이미지인가? 최만식, 진짜 쓰레기는 바로 너야.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아까 지은을 비웃던 직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이동식 침대를 밀고 로비로 들이닥쳤다. 비키세요. 환자 저체온증 심각합니다. 아이는 고열로 인한 경련 의심. 제세동기 준비해. 산소 마스크 씌워. 지은이 침대에 실리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손은 수아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애를 써서 겨우 두 사람을 떼어놓고 아이를 다른 침대로 옮겼다. 엄마. 수아가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엄마를 찾았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뒤를 돌아 바닥에 널브러진 최만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자네, 오늘부로 해고야. 박 회장이 선고를 내렸다. 아니, 단순히 해고로 끝날 생각 마라. 법무팀에 지시해서 자네 재임 기간 중에 모든 비리와 횡령을 샅샅이 털게 할 거야.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밥벌이 못하게 만들어주지. 자네가 그토록 챙기던 그 잘난 지미지나 끌어안고 길바닥에 나앉아봐. 최만식이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지만 곧 보안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들려나갔다. 몇 분 전 그가 지은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처럼. 인과응보는 그렇게 빠르고 처참하게 들이닥쳤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바닥에서 주운 꼬질꼬질한 손수건을 소중하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병원으로 간다. 그가 비서에게 짧게 지시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장에게 연락해. 심장내과 최고 전문의들 전부 대기시키라고. 만약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병원 문 닫으라고 하라고 해.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실. 가습기가 뿜어내는 하얀 수증기 소리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다. 이지은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죽은 줄 알았다.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이다. 난로나 히터의 인위적인 열기가 아니라 봄날의 햇살처럼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온기였다. 곰팡이 냄새도 먼지 냄새도 없었다. 은은한 백합 향기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현기증이 일었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수아 어디 있어?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깃털처럼 가벼운 오리털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다. 이지은님, 깨어나셨군요. 병실 문이 열리고 연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진정하세요. 아직 몸이 많이 약하십니다. 제 딸은요. 아까 열이 펄펄 끓던 그 아이. 지은이 간호사의 팔을 붙잡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절박한 손길이었다. 수아 양은 옆 특실에 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지은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안심시키는 힘이 담긴 목소리였다. 열도 다 내렸고 지금은 곤히 자고 있어요. 심장내과 교수님들이 방금 정밀 검사까지 마치셨고요. 괜찮다는 말에 지은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하실 거 없어요? 간호사가 몸을 비켜서며 문 뒤에 서 있던 누군가에게 길을 터주었다. 이분께 인사드리세요. 지은은 눈물 젖은 눈을 들어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로비에서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지만 눈가 주름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박성원 회장은 보온병을 손에 든 채 문가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혼나기를 기다리는 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죽일세. 박 회장이 보온병을 가리켰다. 전복죽이야. 아직 따뜻해. 지은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백상그룹 로비에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 회장님이었다. 회장님, 지은이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인사를 하려 하자 박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움직이지 마, 절대 안정이라니까. 박 회장은 보온병을 협탁에 놓고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조심스러운 동작이었다. 미안하네. 자리에 앉은 박 회장이 꺼낸 첫마디였다. 지은은 놀라서 입을 벌렸다. 아뇨. 회장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건 전데요. 내 못난 직원 놈. 그러니까 그 최 과장이라는 작자가 자네에게 몹쓸 짓을 했어. 박 회장이 한숨을 내쉬며 동상 자국이 남은 지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구하려다 면접도 못 보고 이런 고초를 겪게 했잖나.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하게 세탁되어 다림질까지 된 손수건을 꺼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알아보시는 물건이야. 의사 말로는 어머니가 그 눈밭에 30분만 더 계셨어도 목숨이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군. 박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다. 자네가 나에게 효도할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지은은 손수건을 보며 눈밭에서 떨던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건강하셔. 다만 박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깨어나자마자 자네를 찾으시더군. 아들인 나는 못 알아보는데 자기한테 코트 덮어준 착한 아가씨는 기억하시나 봐. 박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지은 양, 갑작스러운 제안일 수 있겠지만 부탁이 하나 있네. 지은은 이불 자락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 주었으면 해. 박 회장이 간곡한 눈빛으로 말했다.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곁에 있어 줬으면 하네. 어머니가 자네만 찾으셔. 자네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을 하시니 원. 하지만 저는 자격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지은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런 건 필요 없어.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눈밭에서 그랬던 것처럼 진심으로 대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보수는? 그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백산재단 정규직 채용 계약서야. 연봉은 자네가 면접 보려던 자리의 10배는 될 거네. 그리고 그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다. 여기 수아 수술 계획서도 있어. 수아의 이름이 나오자 지은의 숨이 턱 멈췄다. 마침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심장 전문팀이 서울에 와 있네. 내가 다 조치해뒀어. 다음 주면 수술 받을 수 있을 거야.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 재단에서 지원할 걸세. 지은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별처럼 반짝이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수술, 전액 지원, 수아가 살 수 있다. 거대한 기쁨과 믿기지 않는 현실이 뇌를 강타하며 현기증을 일으켰다. 꿈이 아닐까? 만약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왜?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박 회장은 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선함을 잃지 않았던 맑고 강인한 눈동자였다. 자네가 가장 춥고 힘들 때 유일한 코트를 남에게 벗어주었으니까.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이 아무리 잔인하다 해도 선의는 반드시 보답받아야 하는 법이야. 이건 자네가 받아 마땅한 메아리일세.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다.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치워진 것 같은 해방감 때문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물러간 자리에 봄이 찾아왔다. 서울의 눈은 녹았고 한강변에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성북동에 위치한 박 회장의 저택, 한 폭의 유화처럼 잘 가꿔진 정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나 잡아봐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맑은 목소리였다. 푸른 잔디밭 위로 작은 요정 같은 아이가 달리고 있었다. 수아였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 머리를 찰랑거리는 아이의 볼은 잘 익은 사과처럼 발그레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고 입술이 파래지던 그 아픈 아이는 이제 없었다. 지치지 않는 나비처럼 정원을 누비고 있었다. 그 뒤로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삐뚤빼뚤한 오리가 수놓아진 손수건을 지휘봉처럼 흔들며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천천히 뛰어. 넘어질라. 지은이 과일 접시를 든 채 테라스에 서서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몸에 딱 맞는 미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눈동자에 서려있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함과 여유만이 가득했다. 엄마, 나 달리기 진짜 빠르지. 수아가 달려와 지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지은은 무릎을 굽혀 앉아 딸의 땀을 닦아주었다. 손끝이 수아의 가슴에 남은 희미한 수술 자국을 스쳤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표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훈장이었다. 그래, 우리 수아가 서울에서 제일 빠른 공주님이야. 지은이 딸의 볼에 입을 맞췄다. 2층 서재 창가에서 박성원 회장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평화로운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장님, 금일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새로 부임한 인사팀장이 공손하게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래, 수고했어. 박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참, 앞으로 이지은 양을 간병인이라고 부르지 말게. 네. 그럼 호칭을 어떻게? 박 회장은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다. 어머니에게 과일을 먹여드리는 지은의 뒷모습이 오래전 눈보라 속에서 어머니를 감싸 안았던 그 모습과 겹쳐 보였다. 아가씨라고 불러. 박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은 사라지고 무한한 빛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문득 그 절망적이었던 눈 내리는 밤을 떠올렸다. 자신의 인생을 망칠 뻔했던, 하지만 결국 구원해준 그 무모한 선택을.
다행이다. 그때 멈춰 서기를 정말 잘했다. 선의는 씨앗과 같아서 아무리 차가운 눈밭에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우는 법이다.